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한국노총이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60세로 규정된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리기 위해 국민 동의 차원을 시작한 건데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는 중국 경제 위론에 대해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맡아달라는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정부의 이의 신청마저 기각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배상금을 공탁한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변제 공탁의 목적 자체가 채무자의 채무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겠죠. 전주지법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가해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낸다면 손해배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정부가 법원에 낸 이의신청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일본 가해기업이 직접 배상금을 변제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변제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는 어느 쪽이든 동일하게 금전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온 전범기업의 사과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항고를 통해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기이한 상황,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정말 정부가 이야기한 현실적인 해법일까요?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앞서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이라는 두 개의 문건이 채택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토요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실에서 이 지금 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주요 결과물과 관련 2개 문건은 채택이 확장돼 있고 네. 추가적으로 1개 문건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채택이 확정된 2건의 문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번 회의 결과로서 3국 협력에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한미일 협력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우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라면서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그 3국 간의 공동 성명 형식이 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이 결과 문서에 대해선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 성명으로 규정하면서 이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 확산 같은 복합위기에 직면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할 것이다. 또 공동 비전, 구체적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그리고 역내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확장 억제,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존 커비 NSC 조장관도 오늘 그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제 3국 간의 어떤 이니셔티브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이 설명한 이제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일종의 동아시아판 나토 같은 성격도 갖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뭐 나토는 이제 군사안보 협력체인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동아시아 쪽에 한 축을 담당하는 이런 한미일 공조 체제가 마련된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사실 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3국 간 공동성명에 대한 그 김태효 차장의 설명을 보면 이 확장 억제, 연합훈련 이제 이런 뭐 사실상 좀 어떤 한미일 연합훈련, 네. 연합훈련 그리고 확장 억제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 가진 이제 전략 무기를 이제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걸 보통 확장 억제라고 하는데 일본과도 이제 이런 것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뭐 일종의 안보 동맹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 내지는 뭐 기대, 뭐 보수 진영 쪽에서는 기대가 나오기도 하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대만 문제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하고 완전히 등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교수 발인식 마치고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 사실 뭐 마음이 편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이번에 그 방미 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김태우 차장이 오늘 브리핑한 윤 대통령 방미 일정 계획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워싱턴 도착 후에 이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만찬을 가지면서 정상회의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요. 다음 날인 1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DC에서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요. 이어서 이제 오찬을 함께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오찬 이후에는 한일 양자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오후 3시쯤 이제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정은 마무리가 되고요. 이후에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당일 저녁 바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네. 근데 또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선언해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이 한국 JTBC 방송 보도였는데요.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그 훈련 문서에서 이제 일본해라는 표기를 사용한 데 대해서 이 방송국에서 앞으로 동해를 어떻게 칭할 것이냐 미국 국방부에 물어봤더니 오늘 답변이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 이것이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언론사의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이고 이게 뭐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뭐 브리핑을 했다든지 사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 앞으로 훈련 해역 표기에 관해 미츠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 때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훈련을 확대해가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계기에 동해 표기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한미일 합동훈련을 동해에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뭐 독도 인근 해까지도 가서 훈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럴 때 표기할 때 동해 일본에 병기를 하는 정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의 답변을 했을까 좀 의문이네요.
그리고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정치권도 잇따라 입장을 냈어요.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오늘 일부 사실상 결과가 미리 발표된 것과 다름없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찬사 그리고 이제 기대감 이런 것이 표현됐는데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의 때 오늘 윤 대통령은 선친 장례를 치르자마자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근했다며 이제 응원의 뜻을 밝히고 이번 회담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만드는 윤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안보와 미래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 주요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진전시키고 삼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경제협력, 미래기술 협력을 다지는 가시적,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려가 표현됐는데요. 박광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 때 한미일 세 나라의 다양한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내 대표는 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요.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래요. 네, 국정원의 오늘 국회 정보위 보고 때 이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겨냥해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포착됐고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국정원 보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군사 정찰 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고 이를 위해 북한이 준비 중이라면서 지난번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의 결함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9일 북한 정권 창립 75주년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다음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가 됐어요. 네,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이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것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습니다. 네. 부산지법 민사 6부는 오늘 이 소송 선고기일 때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는데요. 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 의정서 그리고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서 이것은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단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원고 측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이죠. 네, 이거는 어제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이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낸 헌법소원 소송인데요. 이 조영선 민변회장은 어제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다면서 이를 저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헌법소원에는 해녀, 어민, 일반 시민 등 4만여 명이 참여했고 생태계 대표로 고래도 청구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네. 야사당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사당은 오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사당은 오늘 국회에서 시민단체 및 종교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하면서 이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서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 보고관들이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와 안전성 문제 논의해온 한일 실무기술협의회가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그 결과는 언제 공개가 되는 겁니까? 뭐 조만간이라고만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 박구영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실무협의는 어제 그러니까 16일 화상회의에서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협의 결과는 양측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오염수 방류 관련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추가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협의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느냐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이 나오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과의 양자협의 단계에서 매듭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측만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한일 그리고 이 IAEA 3자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실무협의가 한일 간의 마무리가 되면 이것이 사실상 한국에서 이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KBS 이사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하는 안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지금 정현주 방송통신위원장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해촉안도 제거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현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을 제거했습니다. 예.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두 사람에 대한 해촉안을 보고받고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 위원장은 KBS 사장 출신으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에 의해 해임돼서 무효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한 그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임명돼서 원래는 내년 7월까지가 임기였는데요.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지난 10일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였고 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또 업무 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이 해촉 제거는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한 건데요. 네. 정 위원장은 이 방통위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 자신이 뭐 근무일 414일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 이런 지적에 복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뭐 일부 과오를 수긍을 하면서도 사실 지금 방심위의 상임위원들의 근무 시간 등 복무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항변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그리고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방송 보도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기구잖아요. 네. 근데 그 위원장을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또 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야당에서는 그래서 뭐 이것이 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권에서 이 방송 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어떤 그 친정부 인사를 안 치려는 게 아니냐. 야당 측,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일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 거죠? 예, 내일 진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네 번째 검찰에 출석했어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검찰 소환을 그 네 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저에게 공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소명이었다면서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표는 앞서 성남 FC 의혹으로 한 차례 그리고 위례 대장동 의혹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아서 이번이 올해 들어 네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이 대표는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면서 자신은 떳떳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조사는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당당하게 국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검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지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쟁점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 2014년부터 17년까지
이 성남시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에게 3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다. 이제 이것이 의혹의 골자인데요. 예. 검찰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민간 사업자의 요구를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서 특혜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배임을 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 측은 이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이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붙었다. 이런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이제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위해서 오늘 질문지를 거의 한 300장 가까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반면 이 대표는 어제 그저께 지난 15일 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의 이제 검찰 진술서 요약본, 그러니까 검찰 진술서는 한 25쪽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이 백현동의 이 개발 부지 전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요구였다. 또 실무부서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일 뿐이다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가 끝났습니까? 제가 아직 지금 아니죠.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심야 조사는 거부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마 9시 이후로는 그래서 조사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 시간까지 진행된 이제 조사 결과 조서 열람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절차가 그런데 시간이 있어서 필요하겠죠. 네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발언도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권력형 토감비리 범죄 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계산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또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도 오늘 이 대표를 겨냥해서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 혐의자 그 이상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면 전환용 정치수사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잼버리대의 파행 고 최상병 사건, 오송 참사, 양평 고속도로 의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등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니 야당 수사로 공공함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받고 난 다음에 검찰 구속장 청구할까요? 곧바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백현동 사건과 지금 또 검찰이 지금 이 대표에 대해서 이를테면 쌍방울 대국송금 사건이라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좀 검찰 내부적으로 두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백현동 사건 외에도 이제 다른 혐의들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 다만 이 지금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계속 좀 지연되고 있어서 네.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 다시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네. 아마 그거까지 좀 진행이 된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 심사받으러 가겠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정기국회 전에 이제 청구를 하려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이제 영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2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 부지사 본인 재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만약에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만약에 백현동 건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네. 이 쌍방울 건으로 다시 9월 넘어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대표 대선 당시에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있었어요. 네. 이 압수수색은 이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이 재판 위증 사건 관련 이제 수사였는데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오늘 오전부터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 서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이 올해 5월 4일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이 박 씨 등이 이 전 진흥원장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위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국노총이 60세인 법정 청년을 65세까지 늘리기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청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란 입장인데요. 현행 정년 제도를 연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노총이 지금 국민 동의 청원 받고 있는 거 일단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이면 노년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예.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그에 맞춰져 있지 않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하고 그 정년하고 현재 60세로 돼 있는 정년과 국민연금 개시 연령 63세가 맞지 않고 이게 또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거하고 정년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맞추겠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2033년까지 현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서 연금 개시 연령하고 맞춰서 노후소득 공백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2025년 63세, 28년 64세, 2033년 65세. 그래서 현 고령자 고용법상의 고령자 고용노력 의무나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 고용 연장에 초점을 둔 자발적 방식인데 이것을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법으로 강행 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의 청원을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후소득 공백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둔 정년 연장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정년 연장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정년 연장하기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의할 것이 많으니까 일단 국민 공론화 작업부터 먼저 좀 해보자 이런 취지가 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연금 받는 그 수급 연령은 65세부터인데 지금 정년하고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60세 이상이 됐을 때에도 여전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60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인 고용률은 결혼 출산 연령의 여성 고용률이 낮아서도 그렇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데 비해서 60세에서 64세 고용률이 59.9%, OECD 중간 수준인데요.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1등입니다. 이것도 나쁜 1등 중에 하나죠.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과 함께 연금의 노후소득을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라도 일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연금이 그걸 또 감당해 주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년층의 고용률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악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소득을 통해서만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도 부양하지 않고 연금으로도 부양되지 않으니까 일을 해서 노후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 때문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이런 얘기는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정년 연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정년이 연장된다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의 부담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업은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소득 불안이 워낙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연금을 성숙해서 해결한다는 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이 일을 해서 하지만 그것이 좀 더
최초의 직업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정년 연장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한꺼번에 65세로 늘린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일종의 목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이제 늘려나가는 걸 텐데,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그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정년이 있지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예,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방식으로 도입할 수도 있겠죠. 임금 피크제는 이제 예전에 임금보다 좀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곳에서도 정년 연장 방식 플러스 재고용 방식을 택하는데 다시 고용하는 거죠. 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식으로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인데, 오늘은 뭐 정부에서도 검토하는 게 주로 그러한 방식인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노소득 단절을 낳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뭐 일부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지금 우리는 노소득 공백의 문제는 광범위한 노령 인구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상태에서 노소득이 빈곤한 거기 때문에 최초의 일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놓고 임금에 대한 조정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로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사노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꼭 법정 연령을 늘리는 것만이 대안이냐, 뭐 노사 자율로 맡기거나 아니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노사 자율에 맡겼을 때가 이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이나 양질의 일자리의 소수에게만 정년 연장의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섭력이 있는 곳에서만, 노사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그러면 그 규섭력이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불 능력이 있는 곳에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고 불안정하게 고용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시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 소수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들도 선호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과 연계해서 정년 연장을 하는 부대 조항을 같이 놓는 것 방식으로 오히려 그쪽에서 제약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수의 많은 지금 현재 소득도 낮으면서 노후소득이 더 낮아지는 그런 저임금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노후소득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으로 정년 연장하는 보편적 적용이 되지 않으면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문제를 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한 40%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 일용직을 포함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년 연장이 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정년 자체가 없는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년 연장만이 전부 다 대안이라기보다는 사실 정년 연장과 함께 이렇게 정년 자체가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이런 노소득 불안의 중요한 요인으로 같이 다뤄서 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그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은 또 하나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년 연장과 문제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년 연장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이게 청년 일자리 빼앗는 것 아니냐,
예. 일자리 다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 10년 전에 60세 법정 정년 연장이 된 다음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예. 사실은 노인이 가는 일자리와 청년이 가는 일자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수의 양질의 일자리에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 거기에 고용되려고 하는 인원은 있지만 기업이 추가 인건비 부담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게 일자리 자체가 서로 대체하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고연령층이 가는 일자리와 청년들이 가는 일자리 자체는 다르다. 직장은 같을 수 있는데 그에 네.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 그다음에 정년 연장한다고 해서 청년 고용을 줄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 이런 것들이 아울러 강구되면서 마련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대체 효과를 바로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최근 연구의 결과들입니다. 노동과 임금 그리고 뭐 정년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참 이게 우리나라 노사 뭐 정도 포함하겠지만 합의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가면 좋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해결 대책을 제대로 못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노후소득 불안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초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죠. 물론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런 나중에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나타날 효과인데 지금 노후소득 공백의 문제는 당장의 문제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년 연장을 10년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낸 것은 합리적이고 뭐 이런 이 연령층의 구조적 변화의 추세와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청년도 갈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 사이에를 10년의 단계를 두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양측의 대체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는 보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 자리 잡았다, 제안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노후소득 불안의 문제는 심각한 우리의 과제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사실은 너 나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면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이나 예전에 논의된 경산회의에서 논의된 방향 자체가 일본 방식을 주로 이제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노사자발적 선택이고, 그다음 정년 연장만이 아니라 재고용 방식인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우리나라는 그게 실행 효과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제도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서구 독일도 연장하고 다른 나라들 이제 정년을 연장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에 발맞춰서 일본의 시야에서 좀 벗어나서 생활 선진국의 양상을 좀 더 참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중국 경제 디플레이션 상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우리 환율도 지금 치솟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 그 중국 경제에 대한 아마 보도들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경제 3중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지금 부동산 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는데 네. 이게 자칫하면 금융 쪽으로도 전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내수 회복이 계속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전화드렸던 것 같은데 유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갈 만큼 지금 중국의 내수가 좋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이제 첨단 기술을 놓고 어떤 그 경쟁을 벌이면서 이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그리고 내수 경기 수출 이 세 가지 악재가 지금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도 일단 가장 그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붕괴 가능성인데요. 예. 이미 2021년 말에 그 부동산 개발 업체던 그 헝다가 이제 예. 디폴트 사태를 겪으면서 이 중국의 부동산 상황 좋지 않구나 제가 알았는데 예. 이게 지금 좀처럼 진화가 되지 않고 이제 우량 기업으로 평가됐던 비구이 위안이라는 회사 그리고 위안양이라는 회사 이런 이제 그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까지 지금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양이라는 이 회사는 국유기업인데요. 네. 지난 13일에 만기였던 이자 2,09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28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이거 부동산 우려가 민간 기업을 넘어서 국유기업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노무라 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예. 이 부동산 신탁 상품에 있던 디폴트는 부의 효과를 통해서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 투자했던 많은 이제 자금들이 이제 부실화가 되면서 이제 잃게 되고 그렇다면 이게 연쇄적으로 투자했던 분들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부동산 업체가 만약에 줄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했던 금융업체들도 유동성 위기에 연쇄적으로 내몰리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이 겪었던 바로 이제 리먼 사태 같은 중국판 리먼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 중국 최대 민영 그 자산관리 그룹인 그 중릉신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 무려 우리 돈으로 64조 원 규모의 만기 상품 상환을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 회사는 비구이안 같은 그 부동산 업체 10곳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부동산 업체들이 어려워지고 또 여기 투자했던 회사들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중국의 금융 시스템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이 가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내수 경기에 또 악영향이 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내수에서 부동산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한 25% 되나요? 그 이상 되죠. 사실 이제 중국은 최근에 보면 부동산 경기를 가지고 상당히 내수를 이뤄왔던 그런 국가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랑 그 상황이 비슷한데요. 예. 내수는 부동산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출 이 양날개로 성장해왔던 게 이제 중국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내수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 저성장이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청년 실업률도 지금 이 숫자를 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중국이 7월 실업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5.3%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달보다 5.2% 약간 높은 건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그 7월 실업률을 발표를 하면서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연령대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2018년부터 중국은 이 연령별 실업률, 그중에서 이제 청년 실업률을 따로 발표를 했는데요. 예. 5년 만에 돌연 이 발표를 중단을 한 겁니다. 16세에서 24세, 이제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예. 중국의 청년 실업률 6월 달까지 발표한 거 보면 21.3% 역대 최고였습니다. 예. 아주 큰 충격을 줬었는데, 이번 7월 청년 실업률도 보나마나 이것을 상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지금 7월부터 중국의 이제 대학교 졸업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졸업하는 대학생들 대거 아마 취직을 못했을 것이고 그럼 이게 통계에 잡히면 훨씬 높아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의 그 국가통계국 대변인이 8월부터 전국의 청년 및 기타 연령별 도시조사 실업률 발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들도 지금 충격받은 건가요?
공식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 경제와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의 그 통계 작업을 더욱 최적화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중국 도시 청년 중에 재학생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그 노동력 통계 조사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정하는데 추가 연구를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사실 통계는 보면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통계 수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중국의 경우는 그 졸업 전에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들도 실업조사에서 이제 포함을 시키고 만약에 구직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직장을 갖지 못하면 이제 실업자로 분류를 하는데 예. 과거에는 이제 중국 청년 중에 이제 대학생이 얼마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그러니까 상당수의 청년이 이제 재학생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그런 상황으로 변한 상태에서 이 학생들이 지금 당장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을 실업자로 넣는 것이 맞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과거와 다시 통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중국 측의 주장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저희가 뭐 다 신뢰를 하기 힘든 게 이미 중국은 실업률에 상당히 거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국제노동기구 그러니까 ILO 기준으로 보면 예. 주당 10시간 근무를 해야 고용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예. 근데 이미 중국에서는 주 1시간만 일해도 이걸 고용으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정말 그 일주일에 1시간 그 뭐 아르바이트 격으로 해서 일을 한 것도 고용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 거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농촌으로 돌아간 농민공도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미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고용 통계가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재학생 수 변화, 청년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재학생 수 변화 때문에 통계가 왜곡되어서 우리가 발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냥 고지것대로 좀 믿기가 힘든 그런 측면인데 결국 뭐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그 21.3% 6월 찍었던 그 실업률이 7월에는 이거보다 훨씬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인정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이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중국이 4% 성장하는 게 이게 얼마만의 일입니까? 최근에 그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뭐 2%, 3%대 성장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 시작될 때 그 대부분의 IB들은 중국이 한 6% 많으면 낮아도 5%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러니까 상당수의 IB들이 5% 불가능하고 4% 후반대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JP모건 체이서의 경우는 지난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중국이 성장률 6.4% 갈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4.8%로 지금 석 달 만에 대폭 지금 낮춰버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중국이 주의 성장률이 3년 연속 5% 미만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마오쩌둥 시대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도 코로나가 있었을 때 한 해는 성장률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또 기저효과로 폭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해 정도는 어떤 위기가 오면 한번 대폭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3년 연속으로 5% 미만으로 성장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지금 거의 뭐 3,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주는 함의는 뭐냐면 3년 연속 5% 미만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이 수준에서 고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6%, 7%대 중국의 성장률은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렇다면 앞으로 4%대, 뭐 3%대 성장까지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뭐 바클레이즈 이런 곳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중국이 성장률이 한 6% 기록한다 그래도 막 경착륙이다 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뭐 3%대 4%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이게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근데 우리 원화 가치는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겁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요.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동조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 나쁘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 경제도 나쁠 것이다.
이런 이제 측면이 하나가 이제 들어간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 연준에서 지난번 관련 지난번 금리를 인상하면서 예. 이제 결정했던 그 예.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그걸 보니까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예. 말은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또 우리 또 원화가 또 약세로 가는 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이 이렇게 저성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 수출이 줄어가지고 우리도 걱정이고 미국이 긴축 완화를 안 하고 계속 높은 상태 금리를 유지해도 또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양쪽에 다 끼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나빠도 우리 지금 환율이 나빠지고요. 미국이 좋아도 우리 환율이 나빠지는 아주 좀 이상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지금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 올 상반기 기업 실적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네, 오늘 뭐 상반기 우리 상장사들 실적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지금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예상 실적도 보니까 30% 이상 감소할 거다라는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수출 감소 이게 지금 우리 기업들 실적으로 지금 계속이 반영이 되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 약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반영돼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오늘 보니까 우리 환율 5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가 5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때는 또 큰 폭으로 좀 떨어졌다가 나중에 또 우리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됐습니다만 한때 우리 2,500 깨졌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2,500 지키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우리 입장으로서는 빨리 좀 반전의 어떤 계기를 찾아야 돼요.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저하고라는 말은 이제 물 건너 가는 겁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심지어 재계에서도 이 상저하고는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저하고 전망은 유효하다. 계속 아직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과연 희망인 건지 진짜로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좀 불안불안한 마음이네요. 자,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선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강원 산지는 당분간 낮은 구름대로 인해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남권, 전북 동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또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 30에서 80,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 10에서 60mm의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21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7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도심지와 서해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에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금 기온 27.4도, 습도 7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사람의 머릿속에 한 번 각인된 독특한 냄새는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하죠. 저에게도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1990년 겨울 군입대를 앞두고 주물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쇠락한 공단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공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유리창이었습니다. 공장 외벽에 유리창이 설치돼 있긴 했지만 멀쩡한 게 거의 없어 그 사이로 한겨울 칼바람이 그대로 불어왔죠. 나중에 알았지만 유리창은 별 쓰임새가 없더군요. 용광로에서는 쇳물이 펄펄 끓고 있고 눈이 부실 정도로 빨간 그 쇳물을 바가지처럼 생긴 내열 용기에 덜어내 주용틀에 붓는 과정에서 발생한 뜨거운 복사열이 작업복을 뚫고 온몸으로 전해지니 오히려 땀을 흘리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냄새였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주용틀 안에 화학약품 처리한 모래로 만든 주물을 넣은 뒤 그 사이에 쇳물을 붓는데 이때 모래가 타면서 발생한 지독한 약품 냄새가 머리카락과 몸 구석구석에 배이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버스를 탔더니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코를 움켜쥐고 인상을 찌푸리며 슬금슬금 다른 곳으로 피할 정도였죠. 평생을 그 작업장에서 일했을 노동자들을 지금 생각하니 일이 고되다고 냄새가 싫다고 나흘 만에 일을 그만둔 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 30년도 더 지난 일을 떠올린 건 오늘 한 신문에 실린 씻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잠들어 있는 밤 시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200번 넘게 타고 내리고 던지는 청소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열대 속에서 쓰레기와 땀 냄새가 온몸에 배었지만 메마른 물티슈에 생수를 잔뜩 적셔 얼굴과 목덜미, 팔을 순서대로 닦아내는 게 전부. 씻을 권리 보장은 청소 노동자들에게 손에 닿지 않는 권리일 뿐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샤워할 공간이 없거나 씻을 시간이 없는 청소 노동자가 전체의 82%고 씻지 못한 탓에 타인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6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며 저도 모르게 20대 초반 잠시 다녔던 그 주물 공장이 떠올랐지만 그 역시 짧은 회상에 불과할 뿐 씻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오늘 밤에도 골목을 누빌 청소 노동자들을 생각하니 그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처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들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386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도 어떨 땐 냄새로 고역일 때도 있는데 그 일을 묵묵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아 부끄러워지네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2919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 노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계속 지금 연이어서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땡 음료수 한 잔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쓰레기 봉투 가격을 제가 한 장 가격을 생각해 봤더니요. 그렇게 아껴 쓰는 것 같았는데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막 아껴서 음식물 막 꽉꽉 눌러가지고 그렇게 담아서 버리잖아요. 버릴 때 막 코 움켜쥐고 버리고. 근데 누구는 그걸 하루에 허리를 400번 정도 폈다 구부렸다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냄새를 막 맡으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위생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상처가 잘 안 낫는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처우 개선 문제 최소한 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가장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청이든 지자체의 관심 그리고 청소업체 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네. 생존자들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어요. 네, 그동안은 사실 유족이 먼저라고 해서 생존자분들은 목소리를 특별히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참사 당시 영상하고 책임소 119 신고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책임 소재가 여전히 모호한 채 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오전 8시 31분에 그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청주에서 세종 방면으로 향하던 화물차 한 대가 이 궁평 2 지하차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만 해도 8시 32분으로 이제 찍혀 있더라고요. 블랙박스에.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지하차도로 흙탕물이 그냥 찰박찰박하게 들어오는 정도. 네. 그러다가 2분이 지났는데 화물차가 물살에 떠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들어올 거라고는 실제로 봐서야 저렇게 급박한 상황이었구나라고 이렇게 믿겨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2분이 지납니다. 그럼 36분이잖아요. 747번 버스가 앞으로 못 가고 2분 만에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물에 밀려가지고 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잖아요. 네. 막 그래서 뒤로 떠밀리고 막. 대형 화물차가 버스를 밀었어요. 네, 밀었는데도 바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긴 버스가 꼼짝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강물이 차 위로 들이닥치고 승용차 앞에 있던 게 밀려가지고 뒤에 있는 차 위 지붕 위로 올라오는 영상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지하차도 안팎인 거의 이제 아비규환의 상태인데요. 사람들이 둥둥둥 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터널에 갇힌 시민들이 썬루프나 운전석 창문을 열고 겨우 빠져나와서 몸을 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어른 키만큼 강물이 차면서 사람들이 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 시민이 차량 지붕 위에 피신을 한 다음에 전화를 해요. 네. 구조 요청을 합니다. 물이 범람해서 버스하고 사람들이 다 갇혔다. 그랬더니 저쪽에 들리는 음성이 잠시만요. 근데 구조하러 오겠다는 답변은 그 녹취록 안에는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예, 거기서 이제 끝나는 이렇게 공개된 영상 그런데요. 이 생존자분들이 공개한 영상이 17분가량 11명이 공개한 영상이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이 사실 그 당시의 영상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이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네. 그럼에도 이건 책임을 지지 않고 흐지부지 잊혀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마다 유족들도 마찬가지고 생존자들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협의회를 생존자들도 꾸렸어요. 심리적 외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죄책감이 밤낮으로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안에 있던 승객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내가 그때 구해주지 못했다는 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외상을 입은 것 때문에 가슴 통증,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이 와서 밥 먹는 것조차 죄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으로 버티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조사가 이어지니까 생존자들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 기억을 계속 떠올리는데 그때의 절망감. 그렇죠. 이태원 참사 발생했던 날 얘기를 방송에서 혹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날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태원역에 마침 지나가다가 그 축제에 가는 인파들 외국인들도 보고 했거든요.
참사 발생했다는 소식 듣고 난 다음에 자꾸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보았던 그 얼굴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생업을 포기한 채 지내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심리치료비가 10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란 안내 정도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생존자 가운데서 11명이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찰과 소방관계자 3명을 직무유기로 지금 고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존자분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SNS에서요. 네. 본인들도 극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생존자임을 기억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장, 경찰서장까지 직무유기로 고발하면 누가 이거 수사합니까?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요. 국무조정실에 수사 의뢰를 받아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한다. 네. 검찰은 여기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현재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도 검찰 관계자는 그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수사 의뢰 대상이 지금 36명인데 유가족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실무자선에서 이게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이제 고발을 한 상황인 건데요. 지금 여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만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공방만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이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인지 이 이후에도 진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또 입법적인 뒷받침 이건 국회가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해야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소재 규명하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자 지원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의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던 중 실신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세무공무원이 끝내 숨졌어요. 동아성 세무서의 민원봉사 팀장인 45살 강윤숙 씨인데요. 지난달 24일에 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6일 오후 1시 50분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당시 이제 그 함께 있었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한 민원인이 동아성 세무서를 오후 3시쯤에 찾아왔어요. 7월 24일 날. 응대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민원실 직원한테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이 민원인이 요구를 했는데요. 네. 담당 직원이 법정 요건이 안 되니까 발급을 못 해준다라고 응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좀 시끄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팀장이던 고인이 나서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쓰러진 상황이었는데 이 고인이 쓰러진 걸 보고도 이 민원인이 강한 어조로 민원을 이어갔고 심지어는 쓰러진 고인한테 쇼하지 말라 이런 조롱 섞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이제 직원이 어렵다고 설명하니까 팀장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팀장이신 강모 팀장님이 나가가지고 민원인을 상대한 상황이었는데 이 강 팀장님 한쪽 다리가 없으셔서 네. 휠체어를 타신답니다. 예. 그런데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대요. 그런 상황들을 민원인이 언쟁이 이제 길어지면서 쓰러지시게 되신 건데 배우자분의 설명에 따르면 팀장 같지도 않은 사람이 팀장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정지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요. 어제 오후에 숨을 거둔 상황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건이 벌어진 날이 이 강 팀장님이 민원 응대 우수 직원으로 뽑힌 날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이 남편분이 위암 4기셔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아내보다 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내가 먼저 자신의 곁을 떠날지는 상상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세무서에서 이렇게 악성 민원이 많습니까? 거의 무법지대라고 하는데요. 예. 그 검색창에 세무서 방화를 검색하면 방화요? 예, 방화가 과거 세무서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쭉 나온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아니지만 2021년엔 세무서 직원이 다른 세무서 가서 흉기를 휘두른 적도 있었고요. 본인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예약을 하고 와서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세무서는 민원인이면 아무나 그냥 스스럼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세무일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이제 그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가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세무서 직원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세무서에서는 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네. 무슨 대책이 있겠냐는 게 세무서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마음 먹고 해코지를 한다고 해도 그걸 막을 방법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미국처럼 국세청을 방문하기 전에 예약하고 방문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무서에 방어직 직원이 있대요. 근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원 경찰은 세무서 민원실에 둬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민원실이 세무서 직원들한테 제일 인기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 케이스 모양의 녹음기를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과거에도 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민원실에다 녹음기를 배치한 거는 처음인데 예. 직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에 녹음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녹음을 한다고 고지하면 예. 그 조금 영향을 받긴 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근데 뭐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악성 민원 때문에 시달리다가 뭐 경찰하고 합동훈련까지도 한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얘기도 나오고 있었죠. 뭐 목걸이형 카메라 같은 것도 지급한다. 뭐 이런 바디캠. 얘기도 제가 네. 맞아요. 바디캠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무 업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인들도 예민해져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렇죠. 민원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인격 모독을 하는 이렇게까지 가지는 네.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서귀초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사망 전 학부모 10명에게 민원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유족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은 사실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발표했었잖아요. 네, 학부모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 네. 근데 유족과 교사노조 측에서는 숨진 교사가 수업 중에도 학부모의 문자를 끊임없이 받았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7월 17일에 이 교사 선생님이 학급 게시판에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용무가 있을 때 학급 메신저나 학교 전화를 이용해달라라는 내용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학급에 이제 요즘 메신저를 낮에 선생님이 학교 계시는 동안에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 내용을 보면 그 연필로 이마를 그었다고 한 연필 사건 7월 12일 날 발생을 했는데 예. 그 메신저를 보니까 고인이 학부모 수차례 연락을 취한 게 드러났습니다. 13일, 12일 날 그 일이 벌어졌고요. 13일 오전에도 수업 중인데도 이 가해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6번이나 문자를 받았고요. 피해 학생 측으로도 2차례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 전화도 여러 번 걸려왔었고 폭언이 있었다는 동료의 진술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경찰에서는 학부모에 대해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고 발표가 나오니까 유족 측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학기 동안 전체 26명 가운데 학생 10명의 학생 학부모로부터 놀림이나 폭행을 당했으니 확인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 교사와 유족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학급 메신저를 통해서 고인의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라고 경찰에 촉구를 했습니다. 또 경찰은 그 부모가 교사한테 휴대전화로 연락한 기록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록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조회에서 지금 그 유족이 제보한 문자하고 하이톡이라 그래서 선생님하고 쓸 수 있는 메신저가 있어요. 담임 선생님하고 쓸 수 있는 게. 경찰에서는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자는 있고요. 하이톡도 그걸 통해서 이제 선생님하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네, 선생님하고 문자 많이 주고받죠, 학부모들이.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 휴대전화이라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학부모가 하이톡과 학교 전화, 개인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유족이 제시한 자료입니다. 네. 지난달 12일에 피해 학생의 학부모 측에서 피해 사진이랑 하고 오후 2시 이후에 통화를 원한다 이렇게 하이톡을 남겼고요. 해당 학부모와 개인 휴대전화로 7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에도 4분간 통화 2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요. 문자 네. 기록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도 같은 날 오후 9시에 이 선생님의 휴대전화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어요. 네. 그리고 이게 연필 사건이 12일 날 벌어졌는데 13일 날 이 피해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갈등이 계속된 측면이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고인이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부모님 굉장히 불쾌감을 표하면서 그 관련 학생과 부모를 모두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서 선생님이 중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맞아요. 곤란했던 게 이 메신저로 남아 있었는데 이 경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유족들이 이제 그 자료를 공개를 하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왜 그것은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내용의 대책을 내놨죠. 예. 우선은요, 그 선생님들의 학생 지도권을 강화한 고시안을 내놓은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수업 시간에 SNS로 라면 먹방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말로 제재하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 교육부에서 나온 고시안을 보면 수업 중에 2회 이상 주의해도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고시를 명시를 했습니다. 네. 또 학생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훈육 목적의 체벌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좌석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그것도 했는데 안 되면 교실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지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가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담 기준도 정비를 하고요. 네.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상담 중에 폭언이 있었다라고 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네, 생각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학부모와 교사가 소통하는 건 사실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은 다자녀가 기준이 3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에 5살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를 보니까 1명, 2명이 90.5%예요. 그럼 다자녀 1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청약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요. 민영주택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있잖아요. 네, 국립문화시설의 경우에도 다자녀 할인 혜택을 2명으로 통일하고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 도입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양육 지원도 확대가 되는데요.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을 하고 여성가족부도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서 추가로 할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차량 취득세 면제, 감면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양육 목적으로 만약에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크기에 따라서 감면이나 면제가 되는데 이것도 2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 개설되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 정보 만능 키라는 곳에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 휴직했을 때 그때 장려금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신청을 이제 받게 된다.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9월 1일인 거죠. 신청받기 시작하는 게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약간 템포를 좀 차분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쩐지 인사 목소리가 약간 좀 가라앉았더라고요.
가라앉게 들리면 안 되고 약간 촉촉하게 들려야 돼요. 촉촉하게 들려야 돼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감성적으로 이제 푹 빠질 수 있는 연극 한 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부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목이 3일간의 비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뭐 이렇게 보통은 잘 안 짓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그러니까 말이죠. 작품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 제목만큼이나 딱 어울리는 제목이 없을 것 같은데 제목에서 느껴지는 어떤 서정적인 느낌, 촉촉한 느낌 이게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촉촉히 비가 내리면 참 좋은데, 그죠? 네. 근데 비 많이 내렸으니까요. 더 안 내리더라도. 자, 어떤 작품이에요? 일단 우리나라 창작 작품은 아니고요. 외국 작품입니다. 그 2003년에 토니상을 수상했었던 작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리차드 그린버그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네네. 이 작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 출신이고요. 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해학적이고 비판적인 묘사를 잘해서 유명해진 극작가이기도 하고 방송 작가라고도 하더라고요. 다재다능한 사람이네요. 네. 근데 이 작가가 2003년에 토니 어워즈에서 이제 작품상, 그다음에 뉴욕 드라마 비평가 서클상, 그다음에 뭐 드라마 데스크상에서 이제 뭐 그 권위 있는 상들을 다 받았던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그 미국 메이저리거가 이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걸 밝힌 다음에 발생하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제목이 Take Me Out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에서 이제 이 작가가 그 캐릭터의 묘사나 이런 갈등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3일간의 비라는 이 연극 작품도 캐릭터의 어떤 그 묘사나 이 갈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룬 그 작품입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3일간의 비 이러면 우리 뭐 문학적 정서나 이런 데도 잘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미국인이 표현하는 이런 정서하고 우리 정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연을 본 제 입장에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연을 보시면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 전체적인 것보다 이 드라마에 포함되는 캐릭터들의 어떤 섬세한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전달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잘 묻어 있어서 미국적 정서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공연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작가에 대한 평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작가의 이 3일간의 비라는 작품이 어떤 평단에서는 가장 뛰어난 미국적인 연극이라고 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고 온 제 느낌으로는 굳이 미국적 이런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외국 나가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미국 몇 번 가봤지만 저도 이제 TV에서만 몇 번 굉장히 건물도 그렇고 굉장히 좀 삭막하잖아요. 느낌이 거리 풍경도 그렇고 우리는 막 오밀조밀 바글바글 막 이러는데 사람들끼리도 막 서로 막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막 움직이는데 미국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좀 밤 되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서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그 가장 미국적인 연극이라고 평가한 내용에는 아마 화려한 부나 이런 거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작품의 어떤 그 정서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연극 언제 그럼 초연이 된 거예요? 이게 2000이 아니죠. 굉장히 옛날입니다. 1997년도에 초연이 됐고요. 그럼 20 몇 년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30년 돼갑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초연된 다음에 1999년에 뉴욕의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이 되어졌는데 이때 굉장히 그 평이 좋아서 오비 어워드 작품상과 연출상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들은 사실 제가 잘 몰랐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퓰리처상 희곡 부문에 최종 노미네이트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작품으로 굉장히 인정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 평단의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영국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근데 영국에 진출하면서 이때 유명한 배우들이 이 작품에 참여를 해요. 그 유명한 배우들이 세계적인 영화 배우들인데 콜린 퍼스, 줄리아 로버츠, 제임스 맥어보이, 브래들리 쿠퍼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이 크게 알려집니다. 이렇게 다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시즌에 다 참여한 건 아니고 시즌을 거듭하면 할수록 한 명씩 한 명씩 참여했었던 작품이죠.
그럼 우리 국내 무대는 어떤 배우들이? 국내 이번 지금 하고 있는 공연에도 굉장히 그 TV에서도 자주 보셨던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예. 무대를 계속 하셨던 배우분들도 같이 나오시고 계신데 일단 화제가 되었던 캐스팅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연극 무대 데뷔가 되는 그 EXID라고 여성 네. 그룹 있잖아요. 요즘 한창 잘 나와요. 위 아래 위. 예. 여기에 한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본명이 안희연 씨거든요. 이 안희연 배우가 이제 이 작품에 캐스팅이 돼서 화제가 됐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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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배우를 제가 쭉 소개해드리기 전에 설명드려야 될 점이 있는데 이 작품이 한 번 공연할 때 3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역할이 6가지예요. 그래서 한 명이 모두 다 1인 2역씩을 맡는 그런 연극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배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작품의 구성이나 줄거리 같은 걸 말씀을 드려야 청취자분들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연 배우가 3명인데 네. 배역을 6개를 소화한다. 그렇죠. 근데 1인 몇 역 하는 작품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 이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이 맡은 2가지 역할이 관계성이 되게 친밀한 관계인 역할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이 사실 인터미션도 있고 예. 2시간 20분 정도 하는 공연인데 3명이 공연을 소화하니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예, 힘든 공연인데 예. 이걸 아주 재미있는 구성으로 좀 흥미로운 구성으로 소화해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는 재미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간중간 막 바뀌는 게 아니라 1막과 2막 크게 한 번씩 바뀌거든요. 제가 이제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1막에서 쭉 배우들이 나오다가 예. 갑자기 딴 사람이 척 하고 나와가지고 정확합니다. 2막으로 척. 예. 근데 이 구성이 1막과 2막이 굉장히 크게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시대를 완전히 달리하거든요. 네. 말씀드리면 처음에 공연이 시작하면은 1990년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 1990년대에 지금부터는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대본을 쓰면서도 네. 이해하실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요? 이게 연극이라서 차라리 드라마를 라디오로 드라마 하는 거 있잖아요. 성우분들이 하시는 거. 이렇게 해야지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직 진행자님만 이해시킨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러면 열심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일단 90년대 이야기가 보여지는데 이 90년대의 이야기는 워커와 낸이라는 남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워커와 낸 그들의 친구인 피비라는 인물 이렇게 3명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워커와 낸 이 남매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3명이 모여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상황들이 이제 거의 펼쳐지게 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을 남겼으니까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일기장을 이 남매 중에 남동생인 워커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일기장에 3일간의 비 이렇게 써 있는 기록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이 기록이 뭔가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떠나야 될 시간이 되고 다녀오죠. 다녀왔는데 이 워커와 낸의 아버지 돌아가신 이 아버지가 남긴 이 유산이 굉장했거든요. 이 네드라는 아버지인데 건축가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근데 이 건축했었던 그 건축물들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을 그의 자녀인 워커와 낸한테 주지 않고 피비라는 친구의 아들한테 유산을 상속한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니 남매한테 그냥 상속하면 될 거를 왜 그럼 피비라고 하는 혈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친구가 와요. 맞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보기 시작하면 1990년대 얘기를 이렇게 공연을 보다 보면 아니 쟤한테는 왜 유산을 남겼지? 이 궁금증을 남기고 1막이 종료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미션 끝나고 쉬는 시간 끝나고 딱 들어와서 보면은 1950년대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 있습니다. 40년 전으로. 네. 그러면은 이때부터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까 1막에 나왔었던 워커와 낸 이 남매의 아버지였던 네드. 그리고 네드의 친구 테오. 그리고 이 테오의 여자친구 라이나. 이 3명이 등장합니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1막에 등장했던 배우들이 의상, 말투 이런 것도 싹 바꿔서 1인 2역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1950년대에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너무 긴가요, 줄거리가? 아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조금만 더. 드라마 계속 말씀드리면 이 네드 그 남매 아빠였던 네드 그리고 네드의 친구인 테오는
대단한 그 건축가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태호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자기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 좀 자리를 비워서 떠나야 되겠다고 해서 떠나요. 예. 이게 이 한 명이 떠나면 이제 이때부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 떠난 다음에 이 네드와 태호의 여자친구였던 라이나가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 때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네드랑 이 태호의 여자친구의 라이나가 네드와 태호가 함께 작업했던 공간으로 비를 피해서 들어오게 돼요. 꼭 이럴 때 뭔가 생기더라.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비가 바로 끝쳤으면 되는데 3일간 비가 내리게 되고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면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비 때문에. 네, 이 3일간의 이 비 때문에. 비 때문에 계속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뭔가 사랑을 다룬 그냥 남녀 간의 어떤 삼각관계를 다룬 그런 드라마처럼 단순히 보일 수 있는데 공연을 보시면 그냥 단순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시거든요. 또 뭐예요? 뭐가 또 거기 복잡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관계 이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걸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터치해놨거든요. 그래서 볼 때 어떤 그 재미를 느끼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관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1막에 조금 전에 1막에 봤었던 내용 왜 유산이 그 남매가 아니라 친구한테 갔는지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친구 관계, 연인 관계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인지 몰랐다 좀 복잡하게 관계가 꼬여가지고 그렇죠. 그 자녀 세대에 와서 결국 유산 상속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더라. 근데 전혀 남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유산이 가더라. 그리고 그 3일간의 비라고 기록이 적혀있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부모님의 비밀을 부모님 세대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죠. 막상 극 중에 나왔던 그 자녀들은 사실 이 비밀을 끝까지 알지 못하는데 관객들만 눈치를 채면서 공연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포인트네요. 숨겨져 있는 배우들은 끝까지 모르는데 관객들은 아는 거예요. 배우들은 끝까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묘하게 끝나는데 관객들은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런 감정이 있었구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를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어떤 드라마는 막 자기적으로 끝을 그냥 깔끔하게 딱 맺으려고 하는데 보는 시청자들이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건 여운을 이렇게 길게 가져가게 남겨놓으면은 그럼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드라마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방영이 다 끝나거나 공연이 다 끝났는데 같이 공연을 본 관객들끼리 로비에 남아서 야 이게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토론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두세 번 봤던 사람들은 그래서 1막에 이런 대사를 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본 관객은 아까 그게 그런 대사가 있었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공연을 그래서 반복 관람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의 가이드만 들으시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공연을 보실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거죠. 저희 청취자 정혜린님께서요. 이 코너 너무 좋아요. 줄거리 말씀하실 때 흥미진진하고 상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래 이 코너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만 많이 남겨주시면 PD님이 이상한 생각만 안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토리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미국에서 초연하고 그럴 때 또 영국에서 공연할 때 굉장히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국내에는 어떤 배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시즌 제가 이제 드라마를 말씀드렸으니까 역할을 말씀드리면서 배우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이 두 가지 역할을 해갖고 설명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50년대의 그 네드와 90년대의 네드의 그 남매 중에 아들인 그 워커라는 역할을 같이 맡아주신 배우는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도 나왔고 그 여러 가지 드라마에도 나오고 연극 무대에 쉬지 않고 있는 배우 중에 김주원 배우라고 있습니다. 이게 눈이 굉장히 소 눈망울 같고요. 눈물을 바로바로 흘리는 배우거든요. 이 배우 목소리가 또 예술입니다. 이 배우와 무대에서 작품 활동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는 박정복 김바다 배우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인 2역을 하니까 1막에는 워커라는 이 남매 동생이니까 굉장히 약간 칭얼대기도 하고 약간 좀 투박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 2막에 네드를 맡게 되면은 굉장히
그 좀 섬세하고 여러 가지 말투가 좀 특징이 있는데 이런 반전이 있어요. 흥미가 있을 테니까. 의상부터 시작해서 태도, 어떤 텐션까지 가만히 서 있는 텐션까지 완전히 다른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보기만 해도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역할이 그 피비라는 역할과 태호라는 역할이거든요. 네. 이 역할을 이동하, 김찬호, 유현석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 배우들은 대학로에서 정말 꾸준하게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거든요. 네. 이동하라는 배우는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연을 막상 보게 되면 이막에 이 태호의 여자친구였던 라이나라는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가장 좀 마음이 안쓰러운 역할이거든요. 이 역할과 그 일막의 낸이라고 그 철이 빨리 들 수밖에 없었던 역할을 했었던 이 여성 역할에는 말씀드렸던 그 EXID의 안희연 배우 연극 데뷔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카지노라는 드라마랑 트롤리라는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류현경이라는 배우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다 아실 만한 이 배우. 그리고 파친코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역할을 했고 무대를 끊이지 않게 하고 있는 정인지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시는 이 배우들이 1막에서 연기하는 캐릭터의 부모 역할을 2막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배우들이 이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우의 연기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확 분위기 바꿔가면서 관객들을 사로잡으려면은 굉장히 열심히 연습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내공도 확 드러나니까 억지스러운 말투 변화가 있는 게 아닌데 완전히 다른 캐릭터처럼 보이게 하거든요. 이 배우들이 진짜 이래서 배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1막과 2막이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려면은 무대 장치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무대 장치가 저는 이번에 공연장 가면서 이해랑 예술극장이 생각보다 좀 큰 중극장이에요. 근데 이 공연장에서 3명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휑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상징적으로 뭐 천장에다가 뭐 하나 걸어놓으면은 여기는 어떤 무대 뭐 이런 식의 연출을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소극장에서는. 네. 근데 딱 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갔더니 정중앙에 이 태호와 네드가 함께 작업했던 공간 그리고 이 1막에는 이 3명이 모여서 유산상속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이 작업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무대 중앙을 딱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1막에는 무대 이 작업실에 들어오는 문이 무대 뒤쪽에 있고 2막에는 무대 앞쪽에 있어서 이 동선을 가지고 1막과 2막의 차이를 좀 뒀고요. 이 무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앙에 있는 무대 바로 옆에 아주 조금 골목길로 표현된 무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본 적은 별로 없는데 왜 그 TV에서 나오는 유럽의 이쁜 골목 같은 그래서 거기서 왜 인별그램 같은데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인기 많을 것 같은 예쁜 사진 스팟 같이 무대를 너무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공간이 너무 이쁘고 이 공간을 통해서 배우가 뒤로 돌아서 퇴장하게 되면 왠지 쓸쓸함이 좀 여운이 남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공간에 공연 말미에 비가 내립니다. 진짜 비요? 네, 실제 그냥 이렇게 빗소리 보통 표현하잖아요. 진짜 물이 비처럼 쫙 쏟아지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 그 무대를 보면서 비가 떨어지고 있으면은 이거 괜찮은데 저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사진 찍는 이벤트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럼 퇴장이 너무 늦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근데 지금 연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맡았다고요? 유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연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됐었거든요. 이 작품이. 근데 6년 만에 2023년에 다시 올라간 공연이에요. 근데 2017년에는 250석 이하 되는 작은 공연장에서 했다가 이번에는 좀 중국장에서 공연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작사가 프로덕션 꾸릴 때 연출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다른 식의 연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같은 연출을 하게 된 거예요. 연출이 굉장히 어떤 도끼를 품었거나 도전 의식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너무 반가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제가 이제 시사야 처음 공연 소개할 때 제가 이제 여기서 공연 소개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오만석이라는 배우가 시사야 애청자라고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배우가 오만석이라는 배우가 이 작품 연출자입니다. 그래서 연출이 오만석 배우라는 걸 보고 이건 무조건 소개해야 되겠다 시사야에서. 듣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오만석 배우 다른데 그날들 출연도 하고 있죠. 근데도 지금 연출도 하는 거예요? 네, 했었던 작품이니까는 아마 그 시간을 내서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배우가 연출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어떤 공연에 이제 제가 배우가 연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공연에서 예. 배우가 연출하게 되면 배우의 감성을 좀 아니까 그렇죠. 예, 이 연기 지도하는데 예. 훨씬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하는 공연에 연출 5만석 이렇게 들어오면 예. 플러스 알파 되는 그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요? 뭐냐면 이 양반이 그 회식을 좋아해요. 공연이 그리고 종료가 되면 같이 함께 여행 가고 이 고생했던 시간을 좀 그 즐겁게 보내는 걸 좋아해서 언제 그 시사회 출연료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면 오만석 배우님 라디오 듣고 계시다면 출연 꼭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배우 활동, 연출 활동 저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중간에 우리가 음악을 안 듣고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네. 네. 근데 음악이 연극이라 그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막에 아까 그 네드라는 그 남매 아빠 와 라이나가 갇히는 그 상황을 이 친구 태호가 보게 돼요. 네. 그리고 나오게 되면서 이들이 같이 만나서 서로 얘기하다가 둘이 헤어질 때 네. 나오는 음악이 있거든요. 이 음악과 이 3일간의 비라는 이 제목과 빗소리 이런 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이 쫙 깔립니다. 바로 그 뭐죠? 저기 이루마의 회상이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원곡 말고 공연에서는 실제 피아노 연주를 좀 더 느리게 해서 분위기 있게 만드는데 오늘은 원곡으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이 확 젖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만석 배우한테 꼭 얘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방금 전에 안영수 대표가 소개해 주신 곡이죠. 연극 3일간의 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곡이죠. 이루마의 회상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